자,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쪽에 인연이 많아졌나 봐요. 일요일 날도 저 군위에 사의원에 갔다 왔는데, 또 이렇게 와서, 거기 정말 대단하더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또 강연하러 가셨어요? 아니, 이제 제가 하는 노너 학교 분들하고, 생각하는 저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만드신 분의 정신이 또 노노더라고. 그 한옥 곳곳에 써놓은 게, 그 노노에 나오는 기절인데, 그 소화하신 수준이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라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입니다. 건국.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제일 큰 선물은 이 건국 투쟁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걸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시기를 사실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을 이해하는 그 키워드는 소위 말해서 이 한학에 의해 훈련된 군자입니다. 군자. 이승만이 바로 군자예요. 군자. 군자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 일을 행해야 할 때는 나가서 일을 하고, 이때 일은 뭐 공적인 일이죠. 그리고 막힐 때는 공자도 말했지만 그걸 가슴속에 또 다시 담고서 기다리고, 또 기회가 되면 하고, 이제 이런 거고,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교육을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이제 좀 나름 제대로 이렇게 그 공자 공부를, 저는 유학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공자 공부라고 하는데, 그 엑기스가 있어요.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그럼 이거는? 이제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전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적중할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논어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땐 이승만 대통령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정의라고 하는 거는 군신 관계에서 신하가 하는 거예요. 신하가 지켜야 될 거는 바른 도리고, 리더 혹은 임금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중이에요. 그래서 훨씬 중하고 정을 보면 비교 안 될 정도로 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모르는 여자 손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뭘까요? 정이죠. 근데 그 모르는 여자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나는 모르는 여자 손 만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백성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된다면 정이 아니라 중을 선택할 줄 아는 게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사실 태종이 훨씬 이제 그런 거를 잘 구현했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보면 그 생애가 정과 중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준비되어 있던 자기 능력을 우리 민족한테 줘가지고 그 역할을 이제 이렇게 잘 맡아서 수행했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는 이것만 배워요. 정만 배워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같이 배워야 돼요. 리더와 이 팔로우를 같이 배워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교육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사 강의할 때 제일 저한테 비판 많이 받는 왕이 정조예요. 네. 임금은 정하면 안 돼요. 중해야지. 그래서 중국의 황제의 이 시호 중에 정제는 없어요.
그 모독이에요. 황제한테 정을 요구하는 건 모독이에요. 근데 워낙 맨날 이제 정조가 바로 해라, 바로 해라 이러니까 자, 저 바르게 하시던 분 돌아가셨다 이래가지고 신하들이 아주 경멸조로 붙여준 게 정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이해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무슨 뭐 그때 개혁을 시작했다는데 개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정자는 그만큼 공자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제대로 이 공부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리더는 이제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비판은 대부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틀렸다, 잘못됐다 해서는 안, 뭐, 그 줌을 저분이 우리한테 그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거 놓고 뭐 사람 많이 죽였다. 뭐 어쨌다. 정치라는 거는 아니 특히 건국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기예요. 노선이 다르면 죽는 거예요. 그 노선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서 이긴 사람한테 많이 죽여서 나쁜 놈이다. 그건 아니고 가고자 했던 방향, 중이 바른 것이었냐,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었냐, 아니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걸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인 거는 좌우가 없어요. 좀 생각 있는 우파라는 사람들도 그래도 이승만은 뭐 이러는데 그런 견해 자체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무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걸 다 갖고 있었죠. 두 번째로 이 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는 항상 그 정치가 뭔가 하는 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점에서도 또 똑같이 문제를 드러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의고 이거는 논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정치 활동이나 정치적인 사안에 참여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우리 이 포럼 참 분권 자꾸 분단이라 그러네. 분권과 통합 이 포럼이 어떤 활동을 하자. 그런데 하지 말자. 지금 하자. 다음에 하자. 누구랑 같이 하자.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의예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의는 아무나 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 대는 거 제가 그런 걸 왜 합니까? 이거는 의가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이에요. 논은 아무것도 아니야. 논은 그냥 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논객. 언론사 논객이라 그러지 의객이라고 안 해요. 국회 의사당이잖아요. 여기는 일을 하는 일에 관해서 의견을 낸다는 뜻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 바로 일에 관해서 의견을 내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논사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사는 이사예요. 지나간 일.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이 말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이건 그러니까 과거사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게 의원이에요. 또 자격을 갖추고. 너는 뭐예요? 너는 언론사 그냥 씹으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뭐 책임도 없고 아무 영향가도 별로 없어요. 대신에 말이에요. 이 논의 파워를 갖는 분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딱 한 분야예요. 어딜까요? 역사도 논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사실은 의의를 잘 모르고서 자꾸 역사를 접근을 하니까 논 수준에서 접근을 하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뒷짐지고 그거 말고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고 이런 데 탐구하는 게 아니고 또 뒷짐지고 뭐 역사적 평가한답시고 그냥 계속 자기
색깔을 이제 덮어 씌우는 거, 이건 논이지 의가 아니에요. 이게 그 힘을 갖는 분야는 법조입니다. 예?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얘기합니까? 지난 사건을 얘기합니까? 지난 사건을 법조문하고 따져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게 만드는 기술자들,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의원들 중에 직업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전부 그렇잖아요. 대통령, 야당 대표, 서울시장, 뭐 대구시장. 예?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미래를 말하는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야가 없죠, 지금은. 예전에는 뭐 육법당이라 해가지고 이 우파 쪽에 주로 많고 야당엔 투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아주 듣보잡 같은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가 매우 잘못된 게 이제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사라진 거. 네. 그거에 비한다면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이승만 대통령이란 사람이 논하던 사람인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의의를 해서 만들어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그 고전의 기본해서 볼 때 제가 볼 때 적어도 중과 정, 의와 논을 갖고 볼 수, 우리가 이게 정론이라고 하죠 맨날. 여기는 정자 붙이잖아요, 정론. 근데 정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의에는 정이 없어요.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걸 찾아내는 타협이기 때문에 이쪽이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놀라우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박사한테는 이미 체화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고서 뭐가 어떠니 저쩌리 하는 그런 글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손도 안 되는데. 주세요. 아이고. 예, 그래서 오늘은 1945년부터 48년 대한민국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이승만을 주인공이라보다 이승만을 중심에 놓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됐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3년에 제네바 갔을 때 이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때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났던 이제 모습인데 33년이면 이제 거의 75년생이니까 그죠? 한 50년대이죠. 60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우리 조선 좀 뭐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 1930년대에 이런 멋진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김규식 정도 말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 했을 때 상해 하도 안 온다 해서 막 오라 해서 갔더니 여기 이제 이동이 있고 안창호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결국 여기서 이제 충돌을 하고 좌파들하고도 충돌을 하고 또 우파 안에서도 충돌을 하고 그래서 아마 임시정부 대통령은 아마 4대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4대까지. 그리고 결국 이제 그만둬 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점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복 직후의 상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만요. 그때 거의 한 달 단위로 막 상황이 바뀌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첫 시기에는 뭐냐면 45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는 게 10월 16일입니다. 그러면 한 2달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 2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조금 볼 필요가 있죠. 제일 먼저 주도권을 잡은 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운형, 건준이라고 하는 데서 제일 먼저 그 주도권을 잡는데, 사실 주도권을 잡게 된 건 딴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총독부의 엔도 총감이 그 송진우하고 여운형 양쪽에 부탁을 했어요. 자기들 돌아갈 때까지 치안을 좀 대신 맡아달라고. 근데 송진우는 거절을 하고 여운형은 오케이를 해요. 좀 여운형은 다 요즘 와서 보면 좀 주책 맞아요. 그냥 자리만 제안하면 아무거나 해요. 나경원 같기도 하고, 또 이재혁 분이시죠. 김병준 교수 같기도 하고, 뭐만 막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운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석윤 옹이 말씀하시기를 황금도끼다. 그것만 번지르하고 뭐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안재홍이 일단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바로 박헌영한테 한라당하고 다 먹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0일 만에 건준 정국이 그 인공 정국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때 이제 9월 14일 날 그 조선인민공화국에서도 그 정부 부서 명단을 발표하는데, 여기 보면 그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도 그냥 이승만 하면 최고의 지도자로 이제 돼 있었던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죠. 근데 그 이용의 목적이 이미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잡지나 이런 데서 엉성하지만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감이 누구인가 하면 여운형이 1등이에요. 근데 대통령감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승만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거를. 그리고 9월 8일 날 이제 미군이 남한에 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미군정이 시작이 됩니다. 요때도 이제 우리가 사실 미군정기 성격을 잘 봐야 되는데, 이때 제일 협조했던 세력이 바로 한민당이에요. 좀 한민당 보면 좀 애처롭긴 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나라에 내세울 만한 지도자가 없고, 이게 중간급에 괜찮은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죠. 이승만한테도 기웃거리고, 이 미군정에도 기웃거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이 박사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왜 2달 동안 못 들어왔냐? 요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또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는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소 정책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부에도 대부분 이 소련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 때문에 사실은 43년 말부터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박사죠.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사실 해방되기 직전까지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침체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해방이 되니까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방해를 하다가 결국 메가더가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미군정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메가더 소속이 아니에요. 미군정은 국무부 통제를 받는 데지, 이 메가더가 갖고 있었던 당시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의 일종의 총독 비슷한 그 권의 사실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약간 이제 그냥 같은 군인이고, 이런 어찌 보면 약간 사적인 관계로 이승만은 계속 이 메가더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과연 그러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관계가 언제 만나서 어떤 걸 공유했을까? 이 부분이 지금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 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죠. 다만 제가 볼 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강한 이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 기독교 국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펜 인사이드 아웃을 쓴 전략가 이승만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거의 맹목적입니다. 가서 이승만이 도와달라 그러면 메가더가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일본 갔을 때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나이 차는 많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승만이 동생 다루듯이 합니다. 항상 어깨 치고 그럼 또 메가더 막 그냥 거의 너무 좋아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 어렵사리 이제 10월 5일에 출발을 합니다. 메가더 도움으로 뉴욕을 갔다가, 그 다음에 하와이로 가서, 다시 괌으로 갔다가, 동경 근처 비행장에 내리는데 12월 10일 날, 이때 이제 메가더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하지를 또 메가더가 불러줘가지고, 거기서 이 하지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16일 날 비로소 들어오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도 옛날에 논란이 좀 있었죠. 메가더 전용기를 타고 옵니다. 들어올 때. 근데 이제 이게 군사 비행기다 보니까 규정상 미군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만 또 빼가지고 미군의 앞제비였다 이러면서 또 한동안 막 그거 가지고 저쪽에 좌파들이 막 공격을 하고 이랬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결국 개인 자격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가 벌써 이제 미 군정이 통치를 하기 시작한 초기에 미 군정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했죠. 미 군정청 외에 어떤 정부도 인정할 수 없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타격을 입은 세력이 누굴까요? 바로 김구 세력이죠. 임시정부라고 하는 게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헌영은 현실적으로 세력을 좀 장악한 상황이어서 실망을 했겠지만, 더 실망한 쪽은 사실은 중경 임정 세력입니다. 이때 이승만의 입장은 뭘까요? 이제 이승만도 단순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건국운동과 정치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이승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임정에 대해서. 임정을 지지하게 되면 이승만은 뭐가 됩니까? 임정의 주미대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으로서는 임정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시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방해는 하지 않았지만 그 흐름으로 가면 자기한테 기회가 없다는 걸 이승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겁니다. 결국은 김구하고 싸움이었던 거죠. 한 절반 정도는 건국 과정에서. 반면에 이제 치명타지만 한민당은 오히려 이제 찬스가 생긴 거예요. 어차피 한민당은 인공하고도 관계가 없고 임정하고도 별로 이제 친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이제 주 세력이 누구냐면 한민당하고 흥사단 세력입니다. 이 흥사단 세력이 지난번에 말한 국민회예요. 국민회. 안창호. 그러니까 이승만은 완전히 대립된 세력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군정 때 영어 좀 한다고 하면서 막 우리 국민들도 막 이렇게 등쳐먹은 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대부분 한민당, 이 흥사당 계통인데 일반 국민들은 이 박사가 미국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같이 데려온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 원망이 사실은 같이 글로 불똥이 다 튀게 됩니다. 뒤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회 혹은 흥사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1공화국 때
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이제 당한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흥사단이 또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민주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무슨 저게 아니고 이 흥사단 세력이 다시 한번 그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치 투쟁에 맞서기 위해서 이 무슨 딱벌 때는 이거 동원했던 그런 이제 싸움 이런 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뿌리가 깊어요, 저 세력은. 그러니까 이제 이 한민당은 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이런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 독립의 국가 건설 운동에서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다 국내에 있었고 지주 세력이고 그냥 온건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뭡니까? 누구도 비할 바 없는 평생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10월 17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미군 정청 제1회의실에서 이승만이 첫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놨어요. 덮어놓고 뭉칩시다. 정확한 워딩을. 근데 이제 서울신문 기자가 그거를 이렇게 멋있게 한다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꾸몄는데 원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경 임시정부는 완오브 됩니다. 니네가 마치 이미 다 정해진 건국 세력인 것처럼 하지 마라. 다 모이자. 그래야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왜냐하면 자기만이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중이에요, 중. 정과 중 중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상황에 적중해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그쪽을 돌파하는 거. 이게 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승만의 저런 게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무슨 지략이 뛰어나서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 지도자가 해야 되는 상황에 그 건국기라는 게 얼마나 그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자, 보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승만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하는 거는 특히 그 박헌영 쪽, 인공 쪽에서는 성명을 보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조선인민공화국 주석 이승만 박사는 드디어 귀국하였다. 3천만 민중의 경앙대망의 이때는 적이 이제 대상이란 뜻인데 지금 우리가 적하면 그냥 애님인데 그 대상이 경앙대망의 대상이었던 만큼 전국은 환호에 넘치고 있다. 우리 해방운동에 있어서 박사의 위공, 위대한 공이죠.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으로서의 추대는 조선인민의 총이이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해방조선은 독립조선으로서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충심으로 감사와 만강이라는 게 그 강이 저거잖아요. 우리 내장에 있는 무슨 이제 창자 이런 거 온갖 거기를 다 채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고마움이 막 넘쳐 흐르는 표현입니다. 만강이라는 게 이 만강의 환영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그 인공에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승만의 약점은 뭐냐면 그런 위대한 이름은 있는데 정치를 여기서 안 했잖아요.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없어요. 자기 세력이. 그러니까 세력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죠. 이거 덮어놓고 뭉치십시다. 이 덮어놓고 뭉치자는 걸 이승만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맨 처음에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은 잊고 있는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줄여서 독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대한민국의 모토예요. 독촉을 모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저걸 잘 몰라요. 독촉, 옛날에는 사실 저거를 오히려 한 70년대까지는 정치학자들 글을 보면 그 독촉이 이 국가의 기초가 됐다고 다 기정사실화 하는데
이게 80년대 지나면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독촉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게 하라 그러면 잘 설명을 못 해요. 가만히 있는데 뭐 유엔에서 세워졌다? 그건 아니죠. 이 독촉을 모태로 삼아가지고 이승만이 그 유엔 결의를 끌어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탄생되는 게 우리 큰 오늘 한 골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독촉, 대외적으로는 유엔. 이 두 개를 함께 봐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웠다는 거, 우리의 결정으로 세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이긴 한데, 이거 보세요. 들어온 지 뭐 한 16일날 들어와가지고 23일날 자기 조선 호텔에 65개 정당, 그 다음에 대표 200명이니까 이때는 좌우 없이 있는 단체라는 단체를 싹 다 들어온 거예요. 전원이 일단. 뒤에 이제 뜯어 나갔지만은 여기에서 일단 이제 이승만이 현실적으로 정당성을 갖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사이에 10월 30일, 31일 요 일주일 사이에 박헌영하고 좌익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아, 이 사람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큰 정치적 패배자가 누구냐면 김구예요. 왜냐하면 이 독촉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구가 되면서 이 임정 세력이 1차적으로 이제 몰린 거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사실은 김구란 사람이 이 정은 강한데 중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이제 쉽게 이해되죠. 아, 김구 선생의 사람은 좋은데 그 시절에 나라를 이끌 수 있었을까? 건국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건 김구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정에 머무는 사람은, 바를 정자를 고집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평상시에도 그런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장관이나 하면 돼요, 장관. 자, 그렇게 해서 그때 박헌영이 이제 10월 31일 날 도남장에서 둘이 단독 회담할 때도 바로 첫 만나자마자 요구한 게 친일파 숙청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친일파 숙청은요, 이승만이 정확하게 그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방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해방을 했으면 그럴 자격이 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자격이 있냐. 이게 뒤에 반민특위 때까지 바로 이승만의 태도고, 그런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조금이라도 죄가 불확실하거든 선처하는 쪽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동양 선비들, 군자들이 다 갖고 있던 기본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처럼 뭐 그냥 주도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군대가 뭘 해가지고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누구를 죽인단 말이에요. 품어 안아야지. 우리가 과연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이승만과 같은 그런 거를 그 시점에, 그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던 그 시점에 그 정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이 우파들이 논리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김삼웅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삼웅. 그 민주당 쪽에 무슨 당보에 글 쓰고 뭐 하다가 뭐 김대중 때 서울신문이 뭐 대한매일신문이라고 그 가식적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사장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제가 기자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 자기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근데 기껏 뭐 얘기하다가 저보고, 그때 제가 이제 이승만 문제 이런 걸 제기할 텐데, 아니 근데 우리 이 선생님 뭐 굉장히 멀쩡한 것 같은데, 이승만이 친일파를 보호한 거를 옹호하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언제 옹호했냐고. 그때 방금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아니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이상하지 않냐.
그럼 김대중이 JP 손잡은 거는 유신 본당하고 손잡은 거다. 그거를 여기다 치면 이승만은 조선 총독이 아니고 일본 천황을 손잡은 거하고 같은 건데 이쪽은 뭐 문제가 있고 당신네는 뭐 JP 손잡은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논리가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냐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쫓아버렸어요. 방어할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쪽에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우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당당하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뭔데 조국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무슨 친일파 운운합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친일파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 공세죠. 그러나 저 때는 정치적 공세로 의미가 있었어요. 왜? 좌익들은 어찌됐든 친일파 거의 없거든요. 다 감옥 가거나 숨어 있거나 했기 때문에. 근데 우파들은 어찌됐든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한민당처럼 하니까 그거를 친일로 몰았던 거지. 이승만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친일이란 말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친일파 청산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한 거예요. 뭐죠? 반민특위, 즉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하자는 거지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리로 하는 게 친일파입니다. 이 친이란 말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법률가가 만약에 그런 말을 쓴다면 법률가로서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더 이상하게 지금 와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해결됐다고 봐야 되죠,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보름 후에 박헌영이가 공식적으로 독촉에서 탈퇴하고 이때부터 이제 이승만이 본격적으로 공산당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승만이 이 공산당에 대한 입장은 이미 1930년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이승만은 소련을 저번에 봤지만 몇 번 갔습니까? 2번을 가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번은 아까 맨 처음에 본 사진과 관련된 건데, 그때 소련 쪽에 우리 독립과 관련돼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당한 개인적인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좋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개인적 경험도 같이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드디어 이제 한 달 조금 지나서 이 김구 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경 지도부죠. 중경 지도부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시지만 이 상해 중경 임시정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당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도남장은 이승만, 경교장은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준 집이죠. 거기서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24일 날 이제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김구를 하지한테 소개를 이렇게 하고 거기서 자기는 독촉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미 첫날부터 이제 신경전이 이승만과 김구의 신경전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었던 거죠. 저거를 잘 봐야 됩니다. 독촉과 이 임정의 소위 말하는 이니셔티브 싸움.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게 사실 드라마로 만들면 이보다 고급 드라마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날 경교장에서 임시정부 첫 국무회의를 김구답게 막 밀어붙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밀어붙여요. 그래가지고 첫 국무회의 하니까 이때는 이승만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구미위원부 혹은 주미 외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승만도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그만큼 또 임시정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만만치 않았죠. 거기 하지가 있고 중간에 이제 한민당이 있고 이런 이제 그 긴장 관계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시기는 그 다음 해 초까지 46년 초까지는 보면 이 한림대 김영명 교수가 아주 정리를 잘 하셨던데 1945년 연말과 이듬해 1월 초는 해방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구가 전국을 주도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뭐죠? 그게 바로 반탁운동. 네, 우리 신탁 반탁하는 반탁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지만 성균관대 서중석 교수도 요 성격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 이게 실제로 제가 볼 때도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그 김구가 실패를 하는 건데, 김구는 완급 조절을 할 줄 몰라요. 약간 좀 쉽게 말하면 약간 곰바우 스타일이죠. 그래서 전체 상황 국면을 읽어야 되는데 국면을 잘못 읽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반탁 투쟁은 두 번이 일어나죠. 요때 45년, 그 다음 뒤에 47년에 또 한 번 일어나는데, 미소 공동위원회 때문에 그때 둘 다 어느 경우도 다름 아닌, 이거는 그냥 신탁 반탁이 아니고 그 우익의 정부 수립 방안이었던 중경 임시정부 추대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반탁을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제 정확한 규정이죠. 저거를 알면 김구의 실패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힘을 이용해서 이 미군정을 무력화하고, 실제로 그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미군정한테 경찰력을 다 회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쿠데타죠. 미군정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죠. 그러니까 그런 오바를 이제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상황에서 이승만도 반탁이지만, 이승만도 반탁이지만 이승만은 미군정을 거스르는 그런 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묘한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결국 임정 세력은 미군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한순간에 이제 힘을 잃게 되는, 이게 맞나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위에 타이틀은 같은 타이틀이거든요. 예. 그렇죠. 내용은 앞에 제목만 다르고 밑에 내용은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하셨고 요 내용은 안 했죠, 그죠? 여기 제목만 같은 거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46년이죠. 이때 앞장이 또 있네. 똑같은 게 좀 요거죠. 자, 요때 그렇죠. 요게 중요하죠.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이때 이승만은 어떻게 했냐? 이론적으로는 반탁을 지지하지만 이 인정 스타일의 그 건국운동으로서, 정부 수립운동으로서의 반탁은 거리를 둡니다.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정치가로서 뛰어난 거죠. 그리고 이 미군정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미군정하고 충돌을 일단 여기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기구를 접수를 시도를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로 송진우가 암살을 당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인정 세력이 한 거죠. 우리는 뭐 다짜고짜 전부 다 이승만이 죽였다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승만은. 예? 한현우한테 암살을 당하는데, 사실 이 시기는요, 여기 이제 써놨지만은, 저도 장준하 선생님 학교 때 읽은 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이 장준하 선생님이 쓴 돌베개를 꼼꼼히 읽다 보니까, 특히 뒷부분에 가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태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독립운동가에 저거를 갖는 것 같이 하다가, 서로 이제 막 그냥 자기 그걸 내세우면서 너 여기서 잘해 처먹었잖아, 이 새끼들아. 빨리 돈 내놔. 막 거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젊었잖아, 장준하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독립운동을 했는가라는 말이 거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 논쟁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뭐냐면
그 12월 중순에 국일관에서 연회를 하는데 신익희가 이제 이 사람은 저쪽에서 왔잖아요. 중경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사람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두 친일파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송진우가 뭐라고 이제 하냐면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네들 중국에서 뭐 했는지 우리들이 모르는 줄 알아? 돈 뜯어가지고 말이야 고국에서 간 거 가지고 주지 육림에 뭐 해쳐본 거 다 안다. 거의 감정적으로 그런 충돌이 있고 바로 후에 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이 이제 이 중경의 인정을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점잖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반탁이 반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사실은 그 상황을 돌파하는 정확하게 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은근히 중경 임시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정부 수립운동의 성격을 이렇게 견제를 하는 그런 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알지만 조선공산당은 이듬해 1월 1일 갑자기 참탑으로 돌아서면서 아예 이제 우리 남한 정치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힘을 잃게 되죠. 이렇게 이제 대중공간에서 힘을 잃게 되니까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이 뭘 합니까? 폭동. 폭동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막 대구 폭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대중적인 싸움 동력을 잃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1월에 반탁운동에 한풀 꺾이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이승만은 일단 미군정 지지를 얻은 반면에 김구는 미군정 지지는 잃었지만 국민 지지를 어느 정도는 이 여론을 이제 등에 얻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안 했어야 돼요. 근데 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3단계 정부 수립 아직 지금 미군정 시작한 지 지금 2달 남짓도 안 됐는데 이승만도 들어와서 비상정치회의 구성하자. 과도정권 만들어서 국민대표회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를 수립하자. 근데 사실 저거는 이승만이 들어갈 생각이 애당초 없죠. 왜냐하면 이승만은 국가 건설로 가는 과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독촉이었어요. 이 독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인정 세력들의 건국 노선하고 이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파워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었죠. 이런 가운데 이제 별도로 이건 이제 미 국무부하고 소련이죠. 미소공동위원회가 정부 수립 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소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1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거는 뭐 이제 뒤에 흐지부지 되니까. 근데 이제 이승만은 그래 그러면 우리 독촉을 기반으로 니네가 들어와라. 김구한테 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했는데 결국은 타협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는 이제 비상정치회의인데 이거를 비상국민회의로 바꾸면서 독촉이 여기에 참여하는 전형적인 정치죠. 주고받는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총재 이승만, 부총재 김구예요. 그러니까 이 김구가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영감탱이 따라다니면 큰일 나겠다. 이거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익희예요. 뒤에 나오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리더십이 떨어지면서 그 추종 세력들이 이 사람 밑에 있다가 이거 뭐 제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이미 이제 김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이제 임정 내에서 좌파들은 이제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대신에 이제 이승만은 이제 보다 큰 의미에서 적어도 김구를 이제 밑에다 두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그 후에 방금 본 비상국민회의 최고 정무위원이 이거 우리 민주의원으로 알고 있는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건설 초기 단계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유엔과 무관하게 그렇게 해서 이승만, 김구가 같이 손을 잡고 한 걸음을 여기서 내딛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뒤에 다시 이제 민주위원회에서는 의장이 이승만, 부의장이 김규식, 국무총리 김구 또 이렇게 되는데 이 기구는 무엇보다도 이게 미군정 자문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과 한 몇 달 사이에 김구는 점점 자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오판과 이 실수가 막 반복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굴러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때 민주위원 개회식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조직이 다 시작할 때마다 의장, 총재 이거 다 누굽니까? 다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재헌의회 초대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에요. 이거는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독일의 아데나우어하고 비슷합니다. 또 희한하게 두 사람이 집권 기간이 비슷해요. 아데나우어도 11년 반인가 12년 했고 별명도 고집쟁이 늙은이. 이 박사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미군정하고 적정하게 실랑을 하면서 자기들 그 국가 이익을 잘 지켜낸 아주 위대한,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독일 사람들한테는 그 가장 위대한 칸슬러가 누구냐 이러면 아데나우어가 1등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김황식 총리가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이제 독일 가서 연수할 때 본 건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구도를 만든 사람이 아데나우어이기 때문에 독일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다. 근데 우리는 그건 없죠. 교육도 안 돼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과 정도 구분할 줄 모르고 의와 논도 구분할 줄 모르고 정치가 뭔지 미래가 뭔지 뭐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이승만이 격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 공의가 시작이 되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그 이승만이 하지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이거는 이승만의 이번에는 중이 아니고 정이에요. 원칙. 만약에 원칙이 없이 중만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계략과 꾼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정과 중을 같이 견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지도자는. 그러니까 정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중을 행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런 건데 이 점에 관해서는 왜 소련이 개입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소련이 끼어드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누구 대할 때 보여줬어요. 박헌영 대할 때 보여줬어요. 너 떨어져 나가는 거 아무 상관없다. 네? 네 입까지 품어가면서 내가 해야 되나? 이게 중과 정의 차이, 이거를 잘 쓰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거의 차이입니다. 중을 중시한다 해서 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간은 정이에요, 정. 그러다가 중이 딱 필요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중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죠.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준석이 품냐 안 나는 그거는 중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 문제거든요. 그거 하나도 지금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일반 사람까지 다 헷갈리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중과 정만 알아도요. 현재 현실 정치도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여기서 이제 막 그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죠. 미소 공의가 열리니까 이승만 이제 거기 떨어져 있는데 벌써 딱 하진을 알아차리고 이승만을 민주위원회에서 쫓아버려요. 제가 있으면 방해할 거라는 걸 벌써 딱 알았기 때문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의장에서 사임시켜요. 더더욱이 이때 그 미소 공의가 4월 15일부터 5월까지 1946년에 진행이 되는데
아예 이승만을 그 서울에도 있지 마라 이래가지고 밖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승만 뭐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네, 전국 투어합니다. 이 전국 투어 하다가 나온 말이 바로 뭐냐면 정읍 발언이에요. 정읍에 왜 갔겠어요? 그 총구석에. 구석을 다 간 거예요. 왜? 이승만 약점이 뭐라 그랬어요? 대중의 지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괜히 중앙에서 싸우고 좌절하고 이럴 시간에 내 약점을 이때는 키우겠다. 이게 군자예요. 이 사람은 좌절이 없어요. 이렇게 막으면 그래? 막어? 이런 거지. 막 그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시기가 오히려 전국 지도자로 이승만이 그 일반 백성들하고 저거를 교감을 갖게 되고 거기서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말이 정읍 발언입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발언이잖아요. 물론 같이 하면 좋겠지만 남북이 같이 하면 좋겠지만 남북이 불가능하면 남한만 하겠다. 이게 무슨 잘못된 말이에요. 이승만한테 분열의 책임을 물으려면 통일이 되게 돼 있던 나라를 이승만이 들이다 갈랐으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이승만은 이때 아무 힘이 없어요. 예? 무슨 결정권을 갖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거고 뒤에 가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정세를 정확히 읽어낸 데서 나온 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하지하고는 계속 갈등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올리버 박사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이때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도. 그래서 그 마포에, 그때는 이제 도남장이 아니고 마포에 이렇게 살았는데, 많이 아파서 그냥 대체적으로 성명이나 한두 개씩 발표하는 정도 말고는 돌아와서도 이렇다 할 활동을 많이 못 합니다. 다만 이제 독촉하고 다시 반탁 조직, 김구의 반탁 조직이 통합해서 이게 이제 제2차 독촉입니다. 대한독립 촉성 국민회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아까 했던 독립촉성협의회가 조금 이제 확장됐는데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독촉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촉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태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때가 바로 저겁니다. 이날이 여기 지금 하지를 빼버렸는데, 하지한테 설명할 때 사진입니다, 이게. 김구가 설명이 아니죠. 이승만이 김구를 하지한테 소개하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이건 한참 뒤입니다. 이거 49년. 이건데, 이승만하고 프란체스카.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 만나고 다니는 장면이 딴 사진이 마땅히 없어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닌 겁니다. 계속. 김구는 이런 걸 안 했어요. 이런 걸 안 했다는 건 뭡니까? 김구는 기본적으로 독립운동가지 대중 정치인이 아닌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뼛속까지 정치가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문화혁명가, 독립운동가, 또 건국운동가, 또 정치, 대중정치인, 이게 하나가 돼 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박사는 거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갖추고 있었던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정읍 발언 직후에 군산에서 아마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같이 다니고 있었죠. 누구? 이기붕 같죠, 그죠? 근데 46년에는 이기붕하고 저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느낌은 그런데, 저 때 그렇진 않아요. 또 약간 보면 또 아니에요. 이기붕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바로 요 시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굉장히 아마
가장 큰 위기는 이때였죠. 건국운동 과정에서 이승만의 위기는 바로 이때였는데, 일본도 약간 중도 좌 쪽이죠. 그래도 이화여대 교수인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제일 그래도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뢰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시기를 이렇게 잘 정리해놨어요. 첫째, 이승만은 지방 순회를 통해 독촉 지방 지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력을 강화했다. 이 조직의 문제가 딱 정확하게 나와요. 이런 조직 싸움은 이미 이승만이 하와이에 있을 때부터 안창호의 국민회와 지겹도록 해온 것이다. 네. 둘째, 인정 산하 조직으로 출발했던 정치 공작대가 이승만 진영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다. 또 요때. 그게 뭐냐면요. 원래 정치 공작대는 1945년 12월 말 조직된 것으로 반탁운동 과정에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무부장 신익희의 사조직으로 변모됨으로써 임정과 갈등을 빚던 중에 김구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던 신익희가 6월 전국대회 때 이승만에 가담함으로써 김구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이승만은 우익의 우뚝선 지도자 자리를 확보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신익희라는 사람이 임정하고 결별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가 이런 것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구의 리더십을 봐가지고 이거 따라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 지도자들이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를 줘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우리가 교훈을,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이거는 유엔 위원회 하러 왔을 때니까 한 47년 요때 얘기죠. 8년 초. 이때 이제 서울의 모습입니다. 당시 40년대 이런 국민들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소 공동회가 끝났으면 이 하지도 좀 접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것도 아마 본인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진 보면 책을 읽어보면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사실은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오판도 좀 많이 하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고 저 때까지도 여전히 아마 미 국무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소 세력 미 국무부에 적혀 있어가지고 이제 미소 공동위는 결렬됐으니까 그러면 네가 독자적으로 남한에서 좌우 합작을 또 해봐라. 아마 이런 오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집요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이제 이승만은 어떻게 대처할지 알죠. 하지하고 타협하겠습니까? 차라리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냥 끊어버려요. 그 정의예요. 이때는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갈라서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미소공동이 결렬되고 나니까 김규식, 여운형 좌우 합작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상황 판단을 못해도 유분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승만도 조심하다가 결국은 7월 3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지에 대한 일체 협조를 포기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뒤에 이제 하지가 죽기 전에 월간조선이 인터뷰했나? 이 하지 살아있을 때 인터뷰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승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치가 떨린 사람이라고. 네? 결국 이제 이 둘의 관계는 이제 바로 전형적 갈라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민선 입법의원이 출범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이승만이 빠진 상태에서 그 자리를 김규식이 이제 의장으로 선출을 하는데 김규식도 사실은 좀 답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보면 학자예요, 학자 스타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이기 때문에 이 중을 해석할 능력은 안 돼요. 상당히 꼿꼿하고 옛날 선비 같기도 하고 실력도 상당히 이제 왜냐하면 미국에 있을 때는 이승만 밑에서 국무위원부에서 부위원장으로 같이 일도 하고 했던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또 이 불어도 잘하고 그랬지만 국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 후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 46년 11월 그 해가 굉장히 힘든 해죠. 근데 병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미국을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상황이 어떤지 내가 미국 가서 한번 보고. 요것도 사실은 일종의 뭡니까? 자기가 잘하는 정치적 에너지 자산을 한번 환기시키는 정도. 그런 목적에서 이제 갑니다. 뭐 미국 가면 뭐가 있다. 정확히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도 11월 22일 날 뜻을 밝혔는데 결국 그 다음 달 4일이 돼서야 한 열흘 이상이 지나서야 가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미 국무성에서 못 오게 비자를 안 내주고 막 계속 이러니까 또 요때 메가더가 도움을 줘가지고 또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전히 뭐 국무부나 이런 데는 이제 친소기 때문에 이제 전혀 CL이 안 먹히니까 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활동했던 게 의회하고 언론입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오래 외무부 장관 하셨던 박동진 장관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분 회고록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때 분들은 참 회고록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기록을 잘 나.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제 이 외교부 초임 때 초임은 아니고 조금 이제 아직 젊었을 때죠. 젊어서 이렇게 미국과 관련되는 업무 할 때 미국 가게 되면 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부른다는 거예요. 일로 와라 이래가지고. 근데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이러이러하게 말할 거다. 이제 의회죠, 먼저. 의회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기자를 만나라. 그래서 요것만 어디다 요만큼 써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게 다음날 기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국무부로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럼 걔가 이렇게 말할 거다. 그때는 이렇게 답해라. 근데 진짜로 딱 가면요. 전부 그렇게 말한다. 전부. 왜? 이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평생 해온 게 뭡니까? 바로 그거 한 거야. 평생을 그거 한 거야. 안 돼도 또 국무부 찾아가고, 언론 찾아가고, 자료 주고. 근데 그 순서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회 쪽에 먼저 우호적인 데 찾아가서 얘기가 나오게 하고, 그거를 작은 실마리로 삼아서 언론에 던져주고, 그래서 기사가 나게 하고, 그걸 가지고서 국무부 압박하고.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패턴입니다. 이때도 비슷하게 이제 오랜만에 가서 이제 저걸 하니까, 당시에 하지가 국무성에 보낸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승만은 모든 것을 그 자신의 비현실적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바라고, 나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 이를 이끌기를 원하는 골칫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이게 다 하지가 당시에 보던 시각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때 이게 이제 천운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이승만이 뭘 한 건 아니고 천운인데 뭐냐면 이때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소련의 팽창주의를 점점 위험하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대로 두면 이게 아니다라면서 이제 방향전환을 조금 시도하는데 아마 이때 그 의회나 이런 데 이제 국무성 만나고 다닐 때니까 이승만도 상당히 그 감을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하지 저거는 이제 점점 미국의 지지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굳힌 거죠. 그 생각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와는 별도로 이제 해가 바뀌어서 또 이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의를 재개하려 하니까 또 이 반탁을 명분으로 2차 반탁 운동 하다가 김구는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냥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 아직 있을 때인 3월 12일에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그리스, 터키에 그 소련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전방에 소련 쪽에 있는 자유주의 국가에 4억 달러 차관 공여를 내용으로 하는 트루만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에서는 야, 이거 가서 이 박사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런 게 나왔다, 막. 응? 또 이쪽에서 거짓말도 좀 했겠죠. 가서 내가 한 거다. 물론 그런 자료는 없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천운이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승만의 반소 자유민주국가 건설론이 힘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약간 운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그래서 하늘이 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안 보내주는 거를 어렵사리 허가를 받아내고 4월 5일에 미국을 출발해 상당히 오래 있었죠. 몇 달 있다가 동경에서 메가더 만나고 상해 거쳐서 남경에 가서 장개성 만나고 그 다음에 4월 21일 날 그 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을 대동하고 귀국합니다. 이 귀국한 사진이 있죠. 비행기 앞에서 찍은 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돌아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정체 건설을 절대 지지하며, 그렇게 말한 적은 없겠죠, 그죠? 국무성 당국 모 씨는 한국의 총선거로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찬성이고, 중국은 장 주석이야 정부 당국과 민중 여론이 다 동일히 이것도 만강 나오죠, 그죠? 만강의 열정을 표하며, 메가더 장군은 나와의 2시간 동안 담화에 한인들이 장차 자주 통치죠. 자주할 능력이 있는 것과 권리 사용의 필요는 누구나 인정치 않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해서 딱 내용 중심으로 도미 외교 성과를 알리게 됩니다. 저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 정치적인 승리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자신감으로 27일에 열린 기국 환영대회에서 이승만은 김구에게는 임정 법통론을 포기해라. 또 하지하고 김규식한테는 좌우 합작론을 포기해라. 이게 이제 바로 독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 양쪽에 대한 요구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버림받게 되면서 드디어 여기서부터 김구와 김규식이 손을 잡고 이승만한테 맞서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 북한까지 가게 되는 그 상황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7년에 이제 이게 결국 건국의 마지막 걸림돌은 뭐냐면, 또 소련에서 좀 양보를 하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실패가 예정돼 있죠. 왜 그렇죠? 이미 트루만이 소련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승만은 귀신같이 꿰뚫어 보고 있는 거고, 저건 안 된다는 거 꿰뚫어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지고 뭐 한민당도 참여하고 이러는데, 당연히 이승만은 이거 안 된다. 소련하고는 안 된다. 이거 뭐 철칙이죠, 철칙.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소련 측에서 또 거부함으로써 제2차 미소 공의도 결렬이 됩니다. 이 와중에 여운형은 암살당하고, 여운형 암살은 국내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북한에 의한 거가 아닌가, 그런 확정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학계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어요. 또 한민당은 또 여기저기 떠돌다가 미군정한테도 갔다가 이리 갔다가 다시 이제 이때 비로소 이승만한테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미 이제 요 정도 되면 건국을 이끌 주체는 거의 정해졌어요. 이승만의 독촉하고 한민당이에요. 다른 세력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김구 떨어져 나갔죠. 김구식 떨어져 나갔죠. 여운형 죽었죠. 조선공산당은 다 괴멸돼 버렸죠. 정치 세력으로서 이게 갈 수 있는 거는 이미 그때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설에서 세력으로 보면 이승만, 한민당, 그리고 메가더. 그래서 무슨 좌익 영감탱이가 뭐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이 메가더 공격하는 거 보고, 야, 저놈은 상당히 정확히 아는 놈이다. 저 고수다, 저거. 예? 대한민국이 아주 근간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때린다는 거. 그건 사실 북한 시각이거든요, 북한 시각.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샬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이 유엔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부적으로 준비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태였고, 국제적으로 유엔에 이제 상장이 되고,
근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의 의미를 김구나 김규식은 잘 몰랐어요.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최종적으로 국가가 인정을 받으려면 유엔을 통해야 제일 정당하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48년 1월 8일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 할 일이 바로 이제 군정을 해체하고 한국인에 의한 독립정부를 세우는 거고, 소련은, 그로미코는, 이 위원단이 북한에 오는 걸 반대했죠. 그래서 점점 이승만이 정읍에서 말했던 구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점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12일 날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만의 총선거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천명을 했고, 김구가 그렇게 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김규식이라는 사람도 수준이 왜 저런 거밖에 안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만큼 식견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김구 방북, 4월 19일 날 방북을 했고, 방북하고 5월 5일 날 돌아오고 나서는 민심이 완전히 이제 김구에서는 돌아서 버렸죠. 요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민심하고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방북하고 돌아와서 남한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받았으면 본인이 뭐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걸 계기로 정치적으로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재헌 국회 선거가 있고, 거기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 10월 17일 날 공포가 됐는데, 또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논쟁이 있었죠. 대표적인 논쟁이 뭡니까? 이 헌법에서 대통령제로 하냐, 그렇지 않은 내각제 비슷한 걸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저쪽에서 유진호가 이제 대통령제를 반대를 했죠. 근데 이승만은 자기가 대통령 되고도 시급했겠지만 그보다 왜 대통령제를 고집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내각제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 지금 이제 국가 초기고 강력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매 그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뭐 학자들 책을 읽어보면 뭐 유진호의 뭐 학설이 좋았고 뭐 법률적으로 뛰어났고 뭐 법률적으로 뛰어난 게 뭐가 뛰어납니까? 그게 저 경성대 학부 출신인데 이승만은 뭐예요? 프린스턴 국제법 박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승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응? 유진호가 훨씬 법적으로 뛰어났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이승만은 샌드백 같아요. 그냥 반론을 안 하니까 아무 얘기나 하면서 좁혀도 되는 정도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들이 그동안 행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7일 날 헌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지만 이건 정부 수립이 아니고 건국이죠.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종찬 회장이 말하는 그게 근거가 얼마나 없는가 하는 거. 중경 임정이라는 게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고 김구라는 지도자의 계속 오판과 정치적 패배가 누적이 돼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이승만 1공화국 때 이 임정 세력에 대해서도 흥사단 못지않게 매우 정치적 탄압을 한 거는 이승만의 잘못이지만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하는 문제를 중경을 가지고 엎으려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지금 이 3년의 투쟁이 그러면 뭐 이승만은 뭐 허수아비하고 싸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승만의 투쟁에 의해서 48년에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임정이고 뭐고, 그거는 다 정치적으로 패배한 거죠. 패배한 거.
이 큰 3년의 건국운동 과정에서.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에 87년 어쩌고 하면서 그때 쓱하고 임정 집어넣어 놓은 게 지금까지도 우파 내에서 우리 스스로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고 요 부분에서 한번 요거는 이제 최근에 KBS에서 이걸 발굴해가지고 보도한 건데, 이승만이 독립운동 하러 다닐 때 영어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귀한 자료죠. 여기서 클릭하면 해놨어. 요 무렵이죠, 요 무렵.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0년대 초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영어 연설 육성을 KBS가 미국 추천했습니다.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영어 연설 육성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공개합니다. 1921년 미국에서 포착된 이 사람. 미국으로 건너가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20여 년이 지나 태평양 전쟁이 한참이던 1942년 미국 정부가 만든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를 통해 이승만의 육성이 미 전역에 전해집니다. Men and women of the Orient, my voice comes to you from Washington.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 외교위원장이었던 이승만은 일본의 패전을 예견하며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합니다. He tells you first, if the Japs win the war, all the people of the Orient will gain their freedom. The Jap lies, and I will prove it. KBS가 미국 국민문서기록 관리청에서 발굴해 처음 공개하는 영어 육성 연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주 등지로 강제 이주한 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발굴됐습니다. 식민지 개발의 성과를 과시하며 일제가 만든 이 영상에는 척박한 땅을 개척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이주민들의 애환이 스며 있습니다. 1930년대 한강과 남산, 경복궁 등 서울 풍경을 시작으로 금강산의 비경을 담은 한국 영상도 지금껏 보지 못했던 풍경입니다. 어디 가셨나? KBS가 해외 각지에서 찾아낸 이 희귀 영상들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구축한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 공개합니다. 자료실의 창고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짧지만 그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을 좀 이제 몰랐던 부분, 또 어떻게 봐야 할 건지,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좀 추려가지고 해드렸습니다. 좀 의미 있고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그거를,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이승만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대통령 이승만은 우리가 그래도 어지간히 알고, 새롭게 해야 될 그런 건 없고, 결국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배우는 거는 우리한테 선사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태종 이방원을 하는 이유는 이 역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이나 태종이나 똑같이 국가를 세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건국에 성공하는 사람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건국의 정치죠. 그리고 두 사람 다 이 혁명가이기도 했지만 이 국가의 골격, 가야 할 방향, 이거를 두고두고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공통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지만 사실은 이 태종의 정치는 오늘날의 정치보다 훨씬 리얼합니다.
그래서 그 태종의 그 치밀함이 어떻게 조선을 설계를 해서 그 올 수 있었던가를 보면 이승만이라고 하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장이 아닌 말을 가지고 국가를 세운 이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잘 이렇게 그 의미를 녹이려면 우리 조선에서는 제일 훌륭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세종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세종은 위대한 문화적 성과를 낳은 사람이지 위대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세종이 제일 잘못한 게 뭡니까? 뒷정리 안 한 거예요. 뒷정리 안 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키운 신하가 자기 아들들을 죽였어요. 최악의 임금이에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잘하고 그냥 간 사람이라고.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아마 훨씬 놀라울 정도로 태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저는 정치라는 생각을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승만하고 많이 겹칩니다.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정치란 뭔가를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두 번 이승만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서 하면 훨씬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팔라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제가 조선일보에서 2권으로 냈다가 그 이제 오래되니까 책이 절판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08년에 그러니까 2008년이니까 그 60년 됐죠.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저 혼자 자축하는 의미에서 출판사에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동양적인 측면을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낼 때는 전혀 몰랐고 사실 이때도 제가 아주 잘 몰랐어요. 지금 쓰면 이제 전혀 다르게 쓰죠. 좀 전에 했던 그 중이나 정의 개념을 이때만 해도 제가 정확히 잘 몰랐고 태종이라는 책, 이제 태종 이방원이라는 책이 제가 쓴 게 작년에 나온 게 2권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중과 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태종의 이 정치적인 결단을 비교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중하고 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정몽주하고 이 이방원이 각각 남긴 시가 있죠. 예, 정몽주 시 뭐예요? 예, 그거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승만이 떠오르세요? 김구가 떠오르세요? 예, 곰바우들. 예? 상황 판단 못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방원의 시는 뭡니까? 그게 중이라고요. 예? 그 두 사람이 그런 엄청난 걸 가지고 어찌됐든 정과 중으로 주고받은 시를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이게 중이 뭔지 정이 뭔지 뭐 그게 바로 정과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비상한 상황에는 중의 지도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그래도 국가 초기에 조선 초 또 대한민국 이때 바로 태종과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중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해야 인문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냥 툭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